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7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반드시 출제된 내용들을 위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출제돼야 됩니다. 자, 지금 나오는 단원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될 단원에 왔습니다. 자, 이 단원이 왜 중요할까요? 하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값, 사는 사람 을이 있을 겁니다. 매도인이라 부르죠. 개공사가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개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일어나면 제일 말썽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말썽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중개대상물이죠. 물건이 좋다고 샀는데 다 썩었더라, 바가지 있었더라, 비는 안 샌다는데 비가 새더라. 제가 일전에 그 현업에 계신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재밌었던 것,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물건을 소개해가지고 바퀴벌레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겠다, 이런 것까지도 개공사한테 이야기합니다. 계약은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 물건,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을 해라 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래 또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이런 확인 설명 의무를 하라 라고 들었는데 위반하게 되면, 이 의무를 위반하면 모두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영업 정지를 받는데 원래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로 처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출제한다,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것 위반하면 전부 업무 정지 사유에서 뭐가 하나 바뀌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개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올 거고 좀 이따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 상단에 1번 이렇게 나갑니다. 개공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해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의뢰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시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취득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별표도 하나 찍어 놓으십시오. 의뢰인에게, 자,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자, 제시해야 한다. 옆에다가 위반시.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내용이 지나가면 전부 업무 정지 딱 집으시면 됩니다. 전부 업무 정지인데 이때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뭘로 바뀌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로 바뀌었다는 것, 원래 반드시 출제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던졌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하는 것조차도 못 맞추는다. 그러면 뭐를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이 정도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설사 안 나왔다, 그럼 저한테 전화하셔야 되죠. 안 나왔던데요, 이렇게 전화해 주셔야 되고, 진짜 나왔다 그러면 그때도 전화해 주셔야 되죠. 덕분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시험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이렇든 저렇든 전화는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나오면 국토장관에게 전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출제위원이 어떤 놈입니까? 이것도 한번 물어보시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나옵니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읽었던 내용이 이거죠. 확인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제시해 줬다고요. 방법을 어떻게 제시했는가 하면 우리 법에서는 이렇습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2번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해 줬습니다. 지금 의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제목에 줄 것이었지만, 의뢰를 받았을 때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 이 단원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의뢰를 받았다라는 말은 이거겠죠.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취득하는 자, 누구에게? 을에게 설명해라 이 말이에요. 을에게 어떻게 설명한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때 자료라는 것은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합니다. 자, 이 가벼운 지문을 시험에 탁 띄우면 50%는 틀립니다. 50%. 첫째 틀리는 방법,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양 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X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하라 그랬다? 취득하는 자인데, 그런데 이게 시험 지문에서 뜨면 양 당사자들에게 성실하게 설명하는 게 틀렸다고 생각을 못 한다니까. 거기다가 성실 이런 좋은 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하고 왔는데 이 갑한테 가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좀 설명해야 되는데 이 갑한테 가서 이 아파트는 15층 중에 12층에 있으며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는 물건으로서 하고 막 설명을 하면 갑이 듣다가 A 개공사 보고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누가 더 잘한다? 갑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양 당사자들에게 성실하게 설명한다를 못 잡아내야 되라니까 첫 번째 조심할 거. 두 번째, 자료를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X잖아요. 반드시 설명해 주라 그랬잖아. 그죠? 또 설명이 빠져도 틀리죠. 자료를 제시하면 더 된다도 틀리지만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X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여주면서 하라 그랬잖아. 그지? 끈끈이 제시, 설명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을 이해해 놓으시고 요게 이번에 뭘로 바뀌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로 바뀌었다니까요. 작년까지는 뭐였다? 업무 정지 사유였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잘 하니까 이 매수자가 그래 물건이 좋구나. 내가 사겠소. 사겠소 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번에는 양 당사자들에게 해야 된다. 이거부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제일 하단에 보시면 3번 확인설명서의 작성이라는 단원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고 이제 그 단어는 여러분이 나중에 천천히 읽으시면 되는데 설명을 듣기를 양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한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서면,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전부 다 받는다? 6월의 업무 정지입니다. 그런데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면으로 작성 안 하면, 서명 날인 안 하면, 교부 안 하면 이렇게 다 따라갈 수는 없고 확인 설명 탁 들어오면 무조건 업무 정지. 됐죠? 그것만 하더라도 한 5개가 확 정리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거 위반하면 전부 업무 정지. 근데 이번에 뭐가 하나 도입되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하나 도입이 됐다니까요. 요 특별히 잘 보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교재 제일 하단에 있지만 서면으로 작성을 하되 서면이 뭘까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면 확인 설명서라는 법정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은 1, 2, 3, 4라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양식을 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누가 작성을 한다? 개공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거긴데 개공사가 작성하고 나면 개공사가 역시 서명 날인하겠죠.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교부해야 되니까 말 안 해도 스스로 세 통을 작성합니다. 세 통을 작성하고 보존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그래서 작성 안 하면 업무정지, 서명날인 안 하면 업무정지, 교부 보존 안 하면 자동으로 전부 다 뭐다? 업무정지. 이렇게 큰 줄기를 탁 잘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설된 조문이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작성을 할 때는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도 같이 작성할 수 있더라. 이런 게 하나 도입이 됩니다. 자, 수행한 공인중개사 작성을 하면 서명날인도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같이 서명날인을 합니다. 자,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했더라도 교부 보존은 전부 개공사의 의무인데 지금 여러분 교재 제일 하단에 그 서명 날인의 교부 보존에 관련되는 내용이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 필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딱 정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필기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는 이 단원을 잘 이해하시는지를 항상 확인학습, 반복학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적기는 이렇게 적어놓고 이해를 잘 못하고 있을까봐 다시 확인학습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기 있는 A가 개공사입니다. 개공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그럼 이 조문을 보시면서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다. 답은 개공사만 작성합니다. 제가 틀리게 묻더라도 따라오지 말고 자기 표시를 잘 보라고요. 누가 일했다고요? 개공사가 일했으면 누가 작성합니까? 하더라도 개공사만 작성합니다. 서명 날인은 누가 합니까? 개공사만 합니다. 그리고 교부 보존도 개공사가 해야 될 의무고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한 번 더 확인학습. 이번에는 A가 개공사가 아니고 자격증 가지고 일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사입니다. 자, 소공사가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한다? 답은
개공사가 해도 되고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해도 되고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개공사는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무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수행을 했으면 수행한 공인사도 작성을 할 수는 있더라. 자, 그러면 작성을 한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명 날인은 누가 하면 된다? 답은 개공사와 수공사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결국은 개공사는 빠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잘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작성을 하고 서명 날인을 했더라도 교부나 보조는 누가 한다? 개공사가 해야 될 의무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 A가 이번에는 중개보조원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자, 확인설명서는 누가 작성할까요? 개공사만. 서명 날인은 누가 합니까? 개공사만 합니다. 교부 보존도 누가 해야 된다? 이거 개공사의 의무예요. 결국은 중개보조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뭐 하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빤히 쳐다보면 돼. 잘 적는가 못 적는가 이렇게. 결국은 무슨 뜻이죠? 서명 날인의 의무는 없다. 작성의 의무도 없죠. 이것이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하는 방법 보셨습니다. 자, 확인 설명하는 방법 아주 의미 있으니까 의뢰를 받았을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초점부터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박스 보시면 이제 무엇을 확인 설명합니까 하고 1번부터 9번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뭐 암기하는 법 또는 읽는 법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시고 내려가면 2번 개공사의 자료 요구권 거기에 원래는 또 별표도 하나 합시다. 자료 요구권인데 이 자료 요구권이라는 말이 왜 들어오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자료를 요구할 권리라는 말은 이 개공사가 아무리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자, 이 물건의 상태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베란다에 물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이런 거를 개공사가 물건을 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물 대장을 떼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의 상태는 이 사람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제목을 잡아야 될 것이 상태에 대해서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권리관계라든지 입지조건을 요구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1번 상태에 대한 자료 요구권 상태 찾으셨나요? 상태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는데 개공사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누구에게 매도 임대인에게 줄 거 놓고 당해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그것도 요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말. 자, 그러니까 상태니까 이런 거죠. 이 아파트는 아침에 햇볕이 몇 시에 됩니까? 여러분 아파트는 햇볕이 잘 들어야 좋죠, 그죠? 또는 뭐 아래 위층 간에 소음과 진동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끄럽습니까, 안 시끄럽습니까? 이런 상태는 이 개공사가 아파트를 본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물 대장을 보고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죠? 이 자료 요구를 상태도 직접 조사해야 한다. 그러면 골 때립니다, 완전히. 그러면 이 아파트가 햇빛이 얼마나 있는지, 아래 층간에 소음과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라 그러면 이 갑이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하고 오니까 A 개공사가 빤히 쳐다보면서 오늘은 시간이 없고 내일 가서 하룻밤 자겠어 이래야 된다고. 하룻밤 자봐야 뭐 시끄러운지 안 오는지 햇빛이 몇시 되는지 아는데 아파트 팔아달라는데 자겠어 하는 그놈도 웃기는 놈인데다가 하룻밤 어렵게 잤네? 근데 비가 와요. 햇빛 뜨는 걸 못 봤잖아. 오늘 하룻밤 더 자겠어. 지금 이 서토리가 이래 나가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상태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한다라는 개념을 이해해 놓으시라고요. 자, 자료를 매도인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뭐 비가 오면 아파트가 셉니까 안 셉니까 하고 요구하니까 갑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파트나 잘 파시오 이럽니다. 자, 자료 요구에 대해서 뭐가 들어왔다? 불응한다고. 왜 불응할까요? 물건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자,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파트나 잘 파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실을 누구한테 설명한다? 저기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설명하고 기재해야 한다. 거기 2번에 2번 볼까요? 불응시 개공사의 의무. 개공사는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한 경우에는 불응의 동그라미 그 사실을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동그라미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까지 동그라미를 딱딱 해놓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돕니다. 불응했을 때는 그런 사실을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이러면 또 맞다. 이래 들어온다고요. 성실하게 들어오니까 다 좋은 말씀 같이 보이잖아요. 성실하게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기재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잡았는데 이런 이야기죠.
자, 아파트가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파트나 잘 파시오. 이렇게 부롱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설명하겠죠. 뭐, 아파트나 잘 팔아라 합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물건에 뭔가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자가 있어도 매수자는 삽니다. 왜 사는 줄 아십니까? 가격이 싸게 나왔고 또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이고 그죠? 또 부동산이라는 것은 약간의 하자가 있으면 좀 수리해서 쓰지 뭐. 가격이 싸게 나왔으니까 등등의 원인으로 구입을 해놓고는 일주일 만에 비가 오니까 베란다에 물이 줄줄줄 새가지고 수리비가 500만 원 발생했다. 또 총알같이 개공사한테 가가지고 네가 다 썩은 물건을 내한테 팔았잖아. 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개공사가 내가 그렇게 불응하더라고 설명했잖아요. 이러면 언제 설명했는데 하고 또 분쟁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확인설명서에다가 딱 기재를 해놔야 돼. 불응한 사실을. 어떻게 기재해야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팔아라 합디다. 갈로 열고 얼굴은 빨개졌어. 딱 적어놔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 봐라 내가 확실하게 기재를 해놨잖아. 해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재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등에서 불응한 경우에는 그런 사실을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하면 맞다고 따라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따라 나와놓고는 거기 기재가 빠졌지 않습니까? 하니까 책 한번 보고 문제 한번 보고 선생 얼굴 한번 보고 글자만 싹 빼고 내고 이러고 돌아갑니다 지금. 그죠? 지금 이게 글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죠?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된다. 이런 표현들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에 관련된 등 해야 될 이야기도 참 많지만 최소한의 이 정도 기본 내용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단에 확인 설명서 작성 정리됐고, 자 넘어가면 8페이지입니다. 중개보수의 범위와 한도라 하여 또 여러분이 제일 관심도 많으시고 당연히 수수료 어떻게 받을까요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또 개정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중개보수는 그죠? 크게 세 가지로 파트가 나눠졌습니다. 1번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 2번 주택 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 3번 오피스텔은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 중개보수에 대한 가장 큰 줄기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보수 청구권, 뭐 소멸과 발생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이제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반드시 체크할 것. 주택이 뭘까요? 주택 하면 한마디로 아파트 이러면 되겠죠. 주택 외는 뭘까요? 뭐 상가, 토지, 빌딩 뭐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조차도 주택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런 문제도 당한다고. 그죠? 주택과 토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죠? 주택과 주택 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있었는데 원래 개정이 되기를 밖에 나가보면 여러분 오피스텔이라는 물건은 주택일까요? 주택이 아닐까요?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약 체결 당시에 주택으로 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업무용으로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오피스텔은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하고 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상단에 보시면 매매 교환은 0.9% 1000분의 9입니다. 임대차는 얼마? 1000분의 8의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자, 시도조례라는 말이 또 중요합니다. 요 시도조례라는 말은 이거죠. 여러분, 주택은 아파트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 30평짜리하고 강원도에 같은 강자가 들어가지만 강원도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는 가격이 다르다. 이건 이해하시죠? 왜 강남의 30평짜리와 강원도의 30평짜리가 다를까요? 가격이. 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가격 때문에. 강남에는 30평짜리가 10억이 갈 수도 있지만 강원도는 2억 갈 수도 있거든. 그죠? 자, 그러면 그런 가격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30평짜리는 0.5%를 받아라. 이러면 너무나 억울하다니까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누가 잘 알고? 서울시장이. 강원도 아파트는 강원도지사가 제일 잘 아니까 시도에서 결정을 해라. 범위는 이렇게 줄 테니까. 됐죠? 그래서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는 0.8 범위에서 각 시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시도에서 결정을 한다 그러지만 사실상 전국의 시도가 똑같습니다. 이게 왜 또 현실적으로 똑같아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서울과 경기도는 길 하나 차이에 서울과 경기도잖아요. 뭐 안양 이쪽에서 서울특별시 들어올 때 구로 길만 하나 딱 끝나면 저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경기도 안양이에요. 근데 안양에 있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30평짜리를 파는데 수수료가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서울 조례는 30평짜리를 파는데 10만 원이다. 그러면 고객들은 좋겠지만 서울에 있는 개공사들 연억수로 받습니다. 길 하나 차이에 어떤 데는 100만 원인데 우리는 10만 원밖에 안 받는다. 그럼 서울시 의원들 내년에 두고 보자 이럽니다. 선거에서 다 떨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차등 낼 수가 없으니까 어느 시도에서 수수료를 딱 정하면 전국의 시도가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래 최소한 요구는 안 해도 먹거든. 그래서 각 시도로 결정한다 했지만 각 시도 조례로 결정하더라도 결코 내용은 똑같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엔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느냐 하니까 주택 외에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매매, 교환, 임대차의 구분이 없어. 그냥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끼리 합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9% 범위 내에서 다 자기들끼리 협의해라. 합의한다. 자, 첫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주택 외인 물건에, 주택 외라 그랬습니다. 주택 외에는 매매는 0.9, 임대는 0.8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X예요. 요 개념부터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피스텔이 원래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오피스텔 볼까요? 1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하고 85제곱미터 이상으로 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85라는 기준을 하나 새겨놓으셔야 되겠습니까? 여기 대략 25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수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자, 전용 면적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85제곱미터 이하는 어떻게 받는다?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그러니까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0.5%죠. 그리고 임대차는 얼마? 1000분의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85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경우에는 결국은 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협의해라, 합의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합의하니까 1000분의 얼마가 된다? 요게 9가 된다고, 9.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잘 보시면 이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오피스텔이 85제곱미터 이하면 요 주택하고 개념이 비슷하게 잡아놨죠. 매매 교환은 또 임대차는 얼마로. 그죠? 그 다음 85제곱미터가 넘는 것은 뭐하고 개념이 같다? 주택 외하고 같은 거라. 그죠? 그렇게 해서 요 개념을 잘 익히시고 특히 오피스텔은 원래 도입이 되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단에 가면 4번 뭐 거래 금액의 산정 방법 그리고 보수의 산정 방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가볍게 읽을 수 있으실 거고 제일 하단에는 6번 하나 줄 겁시다. 잘 수험생들이 놓치시기 때문에 이 중개보수의 적용 기준에 권리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권리금은 수수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수고비로 대가를 받을 수는 있다. 이게 판례고 이때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중개수수료가 300만 원입니다. 근데 법인 등에서 나 세금 영수증을 끊어주세요 하면 300만 원에 대해서 10% 얼마? 330만 원까지 받아도 된다. 그 대신에 330만 원을 받되 뭐를 발급해줘야 된다? 세금 계산서는 발급해야 되겠죠. 그죠? 거기까지 의미를 새기시고 제일 하단에 있는 판례도 하나 새겨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8번째 주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역시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 행정처분을 걸었는데 자, 이게 조차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모의고사 등 여러분들 푸시면서도 지금 행정처분이라는 말이 들어왔는데 행정처분이 나오면 옆에 저절로 정지나 취소 이거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행정처분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정지나 취소다. 이것만 해결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큰 줄기를 하나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뭐라고요? 정지나 취소입니다. 자, 지금 그 표는 반드시 암기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나 요약집에도 행정처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표든 이 표는 반드시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런데 보통 암기하세요. 그러면 표를 이렇게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보고 쫙 다 읽어보고 나 암기했어 하고 덮어버립니다. 그거 암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라는 말은 지금 이 표를 공부하시고 빈 종이를 하나 갖다 놓으셔야 돼. 빈 종이를 갖다 놓고 방금 봤던 것을 그대로 한번 뺏겨 적어 보셔야 돼요. 그때 옮겨 적을 때는 뭐 자대 가면서 예쁘게 꺼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뺏겨 보세요 하면 자 찾고, 볼펜 찾고, 지우개 찾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으면 빈 종이를 갖다 놓고 그대로 옮겨 봐야 이게 암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고 나 암기 다 했어. 이렇게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꼭 이거라도 하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빈 종이를 갖다 놓고 옮겨 적어 보는데 옮기다 보니까 틀리거나 빠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뭐를 놓쳤지? 하고 따라 들어갔을 때 그 내용은 안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 표대로 뭐 순수는 관계없이 정지나 취소를 받는데 행정처분을 받는 자가 3사람이 있습니다. 표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첫째, 누가 정지나 취소를 받는다? 개공사가 정지나 취소를 받습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인데 개공사가 행정처분을 받는다라는 말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뭐를 받는 거다? 업무 정지를 받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취소가 정지가 행정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정지나 취소는 뭐가 있다?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뭐 되는 거다? 정지되는 것을 정지나 취소라고 부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시키는 것이 행정처분입니다. 아, 여긴 또 재밌는 것. 지정정지라는 말이 없네. 그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행정처분의 종류는 모두 몇 개입니까? 뭐 이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행정처분은 모두 5개예요.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그리고 지정취소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때 행정처분은 정지나 취소인데 행정처분은 과태료, 질서벌을 포함한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질서벌, 과태료 이런 것들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뭐라 그랬지요? 정지나 취소를 이야기하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표에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시 여겨야 될 거.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개공사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만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자죠. 등록을 어디 가서 했다? 등록관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가 위반을 하면 취소나 정지도 누구만이 한다? 등록관청만이 한다는 것을 짝으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고유전속적인 권한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누구에게 받았지요?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시도지사만이 한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짝이라니까 짝. 그죠? 다른 사람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는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의 짝들입니다. 짝. 여러분들이 보통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절대적 취소 사유가 있고 상대적 취소 사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더 열심히 외우고 암기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 틀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업무 정지되는 사유 모두 15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뭐 시험에 잘 들어오지만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다시 자격 취소에 대한 사유 뭐 양대 부정징 해서 취소되는 사유 있습니다. 이인설설 계계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요 틀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허운정해일이란 5가지 취소 사유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단원에서 또 암기법 이런 것들은 저하고 다른 사람도 있을 거니까 굳이 자기 나름대로 잘 정리하고 있는데 이런 거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또 헷갈릴 필요는 없고, 그죠? 자기 나름대로 관리를 하되 지금 이 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틀을 잘 잡으셨는지 확인학습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국토장관은 개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OX. 국토장관은 개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O입니다. O.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해서 위반된 행위가 발견이 되면 취소나 정지는 누가 한다 그랬죠? 등록관청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다시 시도지사는 개공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다. OX. 시도지사는 개공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다. 무조건 X예요.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구만이 한다? 등록관청만이 합니다. 아, 지금 감독과 행정처분이라는 말이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공사를, 개업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런 사람들이 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감독은 누구라도 다 나갈 수 있다니까요. 감독을 했는데 그 자가 위반된 행위를 하면 정지나 취소는 짝으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개공사에 대한 취소는 누구만이 하고 등록관청만이 하고 그 다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시도지사인데 좀 더 공부하신 분들은 교부한 시도지사죠.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마지막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국토장관만이 하더라. 이런 개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표 잡으시고 거기서 여러분들 특별히 보시면 거기 중간쯤 있죠. 거기 자격취소라는 표 공인중개사 옆에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데 처분의 성격은 기속 취소다. 기속 취소라는 말은 해당되면 바로 취소다 이 뜻이에요. 바로 취소인데 사전에 취소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한다? 청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중요한 말을 들어오죠. 5일 내로 5일의 별표 국토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보를 하는데 7일 내로 자격증은 반납해야 한다. 그런 취지예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그죠? 이 시도지사가 자격이 딱 취소가 되면 이 자격 취소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다시피 등록 취소도 있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지정취소 다른 행정처분도 많은데 자격증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시키면 자기 상사인 국토장관님에게 5일 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등록을 취소했을 때는 보고하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이 자격 취소를 엄하게 여기는구나를 잘 알아셔야 돼요. 5일 내로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타 시도지사에게는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격 취소는 아주 엄하게 관리한다. 이 개념을 꼭 좀 잡으시고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온다? 자격 정지를 했을 때는 보고하고 통지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취소가 되어야만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자,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5일 내로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는데 평소에 여러분들 이름이 국토장관한테 올라갈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자격 취소 딱 돼봐요. 국토장관님에게 5일 만에 이름 딱 올라갑니다. 책상에. 그리고는 온 동네방네 타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해줘요. 서울시장이 누구지요? 박원순, 경기도지사, 남경필 이런 사람들한테 다 통지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면 가문의 영광이다. 그죠?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의 이름을 다 전달해주는데 그러면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들이 그 이름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가 하면 3년 동안 안주머니 딱 넣어놓습니다. 왜 3년 동안 넣어놓는가 하면 한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다른 데서 3년 동안 시험을 못 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서울에서 취소된 자가 내년에 강원도 가서 제주도 가서 시험 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주고 그럼 타 시도지사는 3년 동안 그 이름을 관리합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느낌이 좀 오십니까? 자격이 취소되면 국토장관님에게 5일 만에 이름 올라가고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해 줍니다. 이 말을 얼마나 강조하는가 하면 자격정지나 등록 취소 이런 것들은 통지 보고가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자격 취소에만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는 것은 왜 한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봐야 언제 취소라도 한번 돼보지. 그죠? 그래서 자격 취소라는 개념을 꼭 좀 익히시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암기하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9번이 또 더 중요합니다. 이런 행정처분을 성계한다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행정처분을 정지나 취소를 했는데 이것을 성계한대요. 성계한다. 자, 이 성계한다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어서 거기 조문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출제되는 조문인데 3개가 있지만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고 그 조문을 보면서 2번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행정처분의 성계가 왜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A라는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종로에서 한다고 칩시다. 종로구에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어떤 행위가 적발이 딱 됐습니다. 위반된 행위가. 오늘 금지행위 들으셨죠?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다. 그러면 적발이 딱 되면 그것은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또 적발된 사유가 인장 등록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게 업무 정지되는 사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A라는 개공사가 종로에서 영업을 하다가 위반 행위가 적발이 딱 되면 이제 취소나 정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뭐를 낸다? 폐업을 딱 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하고 확인해야 될 거. 자, 적발된 자가 취소나 정지되기 전에 스스로 폐업할 수는 있다, 없다? 폐업할 수 있다. 그죠? 폐업하고 가겠다는데 말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던 일은 내일 모레 수수료 받을 때가 다 돼가요.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종로 옆에 있는 다른 지역, 우리 구로를 합시다. 구로구에서 다시 재등록을 합니다. 자, 구로구에서 재등록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줍니다. 구로에서 재등록 못하라는 그런 부분 없잖아요. 그래서 재등록을 받아주면 거기서 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취소나 정지 받을 놈 한 놈도 없게. 그죠?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폐업 내고 다른 동네 가서 그 일을 계속하지.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폐업하는 것은 자유지만 폐업 전에 위반된 사실을 뭐한다? 성계를 하겠다. 성계라는 말은 재등록이 딱 들어오면 당신은 취소될 일이 있었지요? 취소를 시키고 정지될 일이 있었지요? 정지를 시키겠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행정처분을 성계한다라는 제도예요.
딱 들어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래,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전부 다 폐업해놓고 다른 데 가서 다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지금.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성계가 일어나는데 더 중요한 말은 취소되는 사유는 3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가 시험에 더 잘 나와요. 그 다음 업무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서 더 중요하다. 그죠? 왜? 개공사를 도와주는 조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또 취소는 3년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죠. 자, 이 사람이 취소될 사유가 있어서 폐업을 딱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미국 갑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나 보러 가야 되겠다 하고 10년 동안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10년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로에서 다시 영업을 할까 하고 재등록을 딱 하니까 구로구청이 당신 옛날에 취소될 일이 있었지요? 취소시키겠다. 섭섭하다? 안 섭섭하다? 섭섭하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거를 성계해가지고 취소하겠다. 지금 안 섭섭한 분을 위해서 40년 만에 왔다 이렇게 올리는 수도 있습니다. 자, 40년 만에 왔다. 40년 전에 취소될 일이 있었지요? 취소시키겠다. 그럼 몇 년 동안 따라올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3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 결격사유에서 들으셨지만 한번 등록이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다? 3년 동안 못하니까 어차피 3년이 넘었으면 굳이 취소하지는 말아라. 그죠? 다시 이 정지되는 사유가 있었는데 정지는 아무리 정지는 많이 받아도 6개월 이하의 정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영업을 안 했다면 이것도 사실은 6개월로 고쳐줘야 되는데 도망갔다고 개심죄를 조금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아니고 1년이 지났으면 그쪽 1년 동안 일 안 했으면 굳이 업무 정지 내린 효과하고 똑같은 거니까 굳이 성계하지 마라. 이 조문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림을 보고 다시 조문을 보면서 두 번 보자 그랬죠. 또 성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작년의 문제인데 자, A라는 개공사가 역시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종로에서 한다고 칩시다. 1월 달에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정지 받았겠죠. 자, 그런데 5월 달 되니까 또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업무 정지 체질이다. 체질. 그죠? 일만 하면 걸려가지고 업무 정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업무 정지를 두 번 탁 받으면 우리 등록이 취소되는 절대적 취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두 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정지에 해당되면 등록이 어떻게 된다? 절대적으로 취소돼 버려요. 영업이 취소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1년에 업무 정지 두 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받으면 절대적 취소예요. 자, 그러니까 야구에서도 스트라이크 3개 받으면 죽는다. 그거 아시죠? 그죠? 삼진 아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딱 봐요. 1월 달에 정지 한 번 받고 5월 달에 정지 한 번 받으니까 위험해졌어. 이제 한 번만 더 받으면 영업 취소돼 버려요. 취소되면 3년 동안 영업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폐업을 탁 냅니다. 정지 두 번 받은 자 스스로 폐업 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종로 옆에 부로에 가서 다시 재등록을 딱 하고 영업합니다. 재등록 할 수 있다? 당연히 되죠. 그래서 부로에서 영업을 하다가 드디어 10월 달에 또 업무 정지가 탁 나옵니다. 왜 나온다? 정지 체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죠? 자, 그럼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부로에서는 업무 정지 한 번밖에 안 받았다. 부로에서는 업무 정지 한 번밖에 안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법이 성립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업무 정지는 그 받은 날로부터 얼마 동안은 성계해 봐야 되겠다. 1년간은 따라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1년에 몇 번 하는지를 보고 취소를 시키겠다. 그런 취지예요. 이때는 과태료도 1년에 2번 이상 받으면 업무 정지가 나오기 때문에 업무 정지와 과태료는 처분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 성계한다? 1년 동안 성계합니다. 그 그림을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작년에는 어떻게 문제는가 하면 정지나 과태료는 폐업한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한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왔다고. 폐업한 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라 그랬죠? 정지나 과태료를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다. 이 그림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두 개의 그림을 전달해드렸고 이 두 개의 그림을 법 조문으로 한번 봅시다. 상단에 1번. 자, 지금 이 그림을 여러분 익히시면서 이제 조문을 지금 정리해 줍니다. 1번. 개공사의 지위의 성계 해놓고 자, 개공사가 폐업하고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는 자, 다시 등록했다는 말이 재등록한 때는 이 말이에요.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의 지위를 성계한다. 이 조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등록이 딱 들어오면 성계한다. 일단 그죠? 자, 2번 행정처분 효과의 성계. 이때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과태료 두 개 동그라미 딱 해놓으시고 업무정지 과태료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이거 작년에 문제라 그랬죠. 처분일입니까? 폐업일입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한 자에게 승계한다. 요 그림이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 그죠? 바로 밑에 3번 위반 행위의 승계. 자,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단 하여야 한다도 줄 닦아놓고 요거 시험에서 할 수 있다 들어오면 틀립니다.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어떤 경우에? 1번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다시 개설 등록한 날까지 기간이 얼마? 3년을 초과하면 승계할 수는 없다. 자,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일단 3년이 지나버리면 취소고 정지고 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취소는 3년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승계할 필요 없다. 그런데 정지는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까 이건 하나 더 읽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폐업 신고 전의 업무 정지는 얼마가 1년이 초과되면 승계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정리가 됐죠. 그죠? 이 개념도 승계로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로서 여러분한테 잡았고 작년에는 이것을 이렇게 걸었다 그랬습니다. 폐업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죠.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 원래는 이쪽 부분도 잘 보셔야 되겠죠. 작년에 여기 나왔으니까. 그럼 이쪽 부분도 좀 잘 보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승계를 할 때는 그런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를 못 찾아내면 이제 점수 날아가는 거예요. 내용은 다 알고 있으면서 반드시 고려를 하여야 한다.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마무리 주제로서 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이 과목은 이렇죠. 제가 공인중개사법이라 그랬지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다. 우리 정식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그렇게 돼 있고 모두 몇 문제가 출제된다? 40문제가 출제되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공부하신 법령에 관련되는 문제가 70% 나옵니다. 그럼 40문제 중에 70%니까 4, 7, 28, 28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 실무에서 몇 프로가 나온다? 30%, 4, 32, 12문제가 나오죠. 근데 오늘 한정된 시간에 그래도 점수 받기가 제일 좋은 것이 법령이니까 법령의 주제를 더 위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실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명의신탁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맞출 수는 없고 그래도 꼭 나오는 게 뭐다? 매수신청은 잡았습니다. 매수신청도 실무에서 한 문제가 무조건 들어오니까 그래서 매수신청에 관련되는 표를 걸었습니다. 자, 매수신청이라는 개념은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재 11페이지 상단 매수신청 또는 갈로 열고 대리인데 이런 말이죠. 매수신청 또는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살짝 했죠.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분석, 취득의할선, 매수신청 대리를 하는데 매수신청 대리를 할 때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3, 4번. 자, 그때 등록은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매수신청에 관한 문제가 탁 들어오면 그죠? 큰 줄기를 이로부터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실 거예요. 자,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등록한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면 이 등록을 딱 하면 뭐라고 부르죠? 개공사다 이렇게 불러요. 자, 개공사가 돼 있는 사람만이 경매 업무를 하려면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경매 업무를 할 때는 별도로 등록을 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크게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이런 경매 업무는 누구만이 한다? 개공사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럴 수는 없죠. 매수신청 대리에 대해서 나 중개업은 안 하고 나 경매 업무만 할게.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돼요 안 돼요? 나는 중개 업무만 할게. 나 경매 안 할게.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격증이 있으면서 등록을 했으면 굳이 경매 업무 안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 하는 게 좋아요. 뭐 경매 물건 오래 안 들어오면 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큰 줄기가 뭐라고요? 중개업을 하는 자만이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경매 업무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그죠? 근데 자격이 있는데 왜 안 해요? 하지. 그죠? 그럼 이건 안 돼. 나는 중개업은 안 하고 경매 업무만 하겠다. 이건 없어요. 등록이 되어야만 경매 업무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표가 자 왼쪽에 그 표 보시면 중개업에 등록을 할 때는 신청자, 등록관청, 신청에 제한되는 사유, 신청과 처분 이런 것들이 조치가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에 경매 업무를 할 때는 이런 사람이 등록한다. 그 비교표를 해놨다고. 그죠? 이 비교표를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는데 보는 법은 이렇습니다. 자, 상단에 신청자. 중개업을 등록할 때는 두 사람밖에 없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밖에 등록 못해요. 매수신청은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등록한 자만이 한다는 걸 잘 보란 말이에요. 근데 매수 신청을 옆에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거기에 매수 신청 옆에다가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소속 공인중개사 하면 X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니까. 그죠? 자, 등록 관청. 아까 우리 했죠? 중개업의 등록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매수 신청 등록은 어디라고요? 사무소가 있는 지방법원장에게 한다. 이제 그렇게 차이점을 연결해줬죠. 신청의 제한 천천히 보시고, 자, 등록 신청 처분해서 중개업 등록하면 며칠 만에 등록해 준다고요? 7일 내로 등록을 통지해 줍니다. 아, 그런데 매수 신청은요? 며칠 만에 준다? 14일. 그래 비교하라 이 말이에요, 표를. 그죠? 더 중요한 것, 중개업을 등록할 때는 등록이 되고 보정을 설정합니다. 그럼 보정을 설정해야 뭐를 해준다? 등록 좀 교부해줘요. 아, 그런데 매수 신청은요, 신청할 때 보정을 설정해야 돼. 그죠? 그래서 옆에다 적기를 신청할 때 보정 설정. 이런 식으로 잘 놉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중개업을 등록할 때는 보정을 가입 안 해요. 왜 보정을 가입 안 하는가 하면, 등록을 신청할 때 보정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네 보정부터 가입해라. 그렇게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등록이 되고 난 뒤에 등록증을 교부할 때 보정을 설정하지만, 등록이 된 자만이 경매업무를 하니까 경매업무를 등록할 때는 신청할 때 벌써 뭐가 들어간다? 보정 서류가 들어간다고. 등록이 돼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정이 없고 여기는 보정이 있고 요거 잘 채워놓는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죠? 그 개념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등록 전에 조치 6번 행정수수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행정수수료는 우리 중개업 등록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방자치단체라 그래요. 지자체 조례가 등하는 수수료지만 여기 매수신청 대리는 뭐라고요? 정부 수입인지. 그러니까 대부분 규칙에 따라 들어가니까 이건 대부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정부 수입인지를 들어가고 또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돼. 공인중개사는 얼마? 2만 원. 그리고 법인은 3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현금으로 지불하는 건 아니고 수입인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등록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니까 구로구가 얼마일지, 종로가 얼마일지는 알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자체 조례라는 것도 구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7번, 보정 설정 금액은 똑같죠? 자, 보정 설정 금액도 잘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 중개업을 할 때는 업무 보정을 설정하는데, 중개업을 할 때 법인은 얼마 가입합니까? 2억. 공인중개사는요? 1억. 부칙 6조는요? 1억을 가입해라. 그래서 중개업무를 하다가 나 경매업무도 하겠다. 그러면 법인은 추가로 얼마 가입해라? 2억. 금액은 똑같죠? 공인중개사는 얼마? 1억. 부칙 6조는? 부칙 6조는 경매할 수가 없다. 그죠? 자, 그러면 개념을 잡을 때 법인은 중개업도 하고 경매업무도 하려면 얼마 가입해라? 4억 이상 가입하라. 그 뜻이죠. 공인중개사는 얼마? 2억 이상 가입하고 부칙 6조는 뭐밖에 못해? 중개업밖에 못해요. 경매 물건을 거래할 수는 없다. 그죠? 그렇게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물건은 다 똑같습니다. 자, 중개업을 할 때 우리 중개대상물 오늘 공부하셨죠? 토, 건, 입, 광, 공. 그죠?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경매 물건도 똑같습니다. 토, 건, 입, 광, 공. 여러분 경매법정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경매법정에 가보면 자동차나 기계, 비행기, 선박 이런 것들도 중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중개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경매 물건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수 신청 물건은 아니죠. 그죠?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들도 많겠지만 지금 나가 있는 정도의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만났던 10가지 주제를 전달했습니다.